자, 제가 드디어 이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만난 여러 작가들이나 아니면 만화가 지망생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이분 좀 모셔달라, 아니면 혹은 이분 작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이분을 언젠가는 팟캐스트에 모셔야겠다고 3번이나 만날 때마다 공들여서 얘기를 했더니 드디어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 언더그라운드 만화신에서 가장 핫한 작가 중 한 분이죠. 최성민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거창했나요, 소개가? 예, 뭐 식은땀이 나네요. 근데 그 정도 되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체감하지 않아요? 작가님 작품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는 주로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음. 보통 집에 있기 때문에. 네, SNS 있잖아요. 다. SNS요? 인스타나 이런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게 얘기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만화와 일러스트를 그리는 최성민이고요. 네. 이제 쾅이라는 창작 모임에서 만화를 시작했고, 이제 어린이 교양 잡지 고래가 그랬어에서 출동 샤바라라고 장편 만화를 이제 연재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완벽한 순간을 위한 여행, 퓨러파잉 F, 2090 카운슬링이라는 만화책 3권을 갑자기 우르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3권씩이나. 역시 지원 사업의 힘이죠. 네, 역시 지원 사업.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기 양꼬치에 넣어 모시더라고요. 근데 네. 어제부터 끝나고 양꼬치가 얼마나 맛있을까. 예. 아까 살짝 떠봤더니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양꼬치. 예. 인터뷰 끝나고 가서 먹기로 하고요. 저는 작가님 작품 보면서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는 대충 작가들 작품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영향 받았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저도 만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대충 여기서 영향 받았구나. 뭐 저 빗금치는 명함은 뭐 이노우에 거에서 뺏겨왔군. 뺏겼다 이러기보다 영감을 얻었군. 네. 뭐 동글동글한 사람 있으면 데즈카 오사무 작품 봤구나. 뭐 이렇게 하고 뭐 극화 보면 시라토 산페이 뭐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작가님 작품은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구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작가인 거야. 내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네. 내가 아직 식견이 짧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 네.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작가님 어린 시절부터 만화 좋아하셨어요? 그럼요. 완전히? 네, 완전히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만화 보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그냥 만화책 매일 보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입니까? 국민학교 저학년입니까? 고민하고. 국민학교 저학년? 네. 국민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럼 그때 봤던 혹시 만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막 지금 물어보는 거는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렸을 때 봤던 만화들. 만화들이요? 네. 기억나는 거 지금 팍 기억나는 거. 팍 기억나는 거 뭐 일단 드래곤볼이죠. 드래곤볼. 네, 그 연재가 되고 있던 그 시절을 신간을 기다리면서 자라왔으니까 진짜 뭐 지금의 취향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네. 그 드래곤볼 신간 나왔을 때 그 어린 마음에 흥분되고 설레였던 게 지금도 되게 생생해요. 그래요? 네. 요새 혹시 드래곤볼 나오고 있는 거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눈길도 안 주고 저는 지금도 드래곤볼 이제 다시 보곤 하거든요. 만화책을. 정말 지금 봐도 진짜 대단하죠. 드래곤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요새 팟캐스트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요새 그 슬램덩크 모바일 게임에 빠져가지고 요새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에 감정이입되니까 막 재밌어요. 막 내가 강백호가 된 것 같고. 근데 그것 때문에 최근에 슬램덩크를 다시 봤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만화 문법 이런 거 모르고 볼 때는 그냥 서사가 재밌잖아요. 근데 문법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어마어마한 작품인 거예요. 그쵸, 이게 그쵸. 막 1.5페이지마다 웃기고 있어. 강백호가 일부러 코믹하게 모든 네. 상황을 일부러 희화시키고 있고 막 엄청난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어렸을 때 드래곤볼이나 뭐 이런 것들 보고 자라셨고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딱 사춘기 지나고 이럴 때 되면은 이제 보는 만화가 싹 바뀌잖아요. 그때부터는 막 잔혹한 천사가 막 날아다니고 예? 저희 때는 막 한 손 없는 애가 갑자기 막 발에서 막 연금술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막 고무고무 날아다니고 그랬던 작품들 혹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거? 중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생 때는 근데 저는 워낙에 안 가리고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네네. 그래도 되게 빠졌었던 게 바람의 검심 되게 빠졌었고 이 옆길로 세면 안 되는데 바람의 검심 추억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지금도 그 OST를 들으면 막 눈물을 흘려요. 아 그래요? 저는 그걸 극장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나쁜 극장. 그러니까는 야매라 그러나. 그러니까 몰래 어디서 CD로 구워와서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있어서 그런 소극장 빌려서 사람들 한 5천 원씩 내면 그때는 한국에 안 들어올 때니까 그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데 우와 막 이러면서 저도 이 상처 하나 팍 낼 때 이러고 그냥 둘이 결혼을 해 이 멍청이들아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 애니 연출이 정말 대단하죠. 네, 바람의 검심 또 그리고 이제 베르세르크. 베르세르크 지금 그림 봤을 때 베르세르크가 떠오르진 않는데 그냥 재밌게 보시던 거예요? 베르세르크 좀 그 약간 좀 잔혹한 이야기 같은 거에 매력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 한 명 죽이고 시작하고 막 이런. 네, 죽이고 시작하고 어. 또 사실 베르세르크는 그 되게 장대하긴 하지만 그 캐릭터 간의 그 내면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그죠. 사실 되게 묘사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모든 캐릭터가 드라마가 있죠. 네, 그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음. 정말 좋아했었죠.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만화 바람의 검심 대부분 칼 쓰는 만화네. 네, 뭐 싸우고 이러는 그러니까 만화. 제일 그러니까 깊게 빠졌던 건 이제 두 작품이고 그 외에도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그때부터도 계속 꿈은 만화가셨어요? 네, 그냥 달리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꿈에 대해서. 항상 만화가. 그러면 그러고 이제 대학교도 관련된 학과로 가셨잖아요. 거기서도 네. 공부를 하셨을 거고. 네. 이제 진짜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롤 모델이랄까. 근데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 그러니까 드래곤볼, 뭐 베르세르크, 뭐 바람의 검심 이런 것들은 뭐 재밌고 그 당시에 나를 가장 자극했고 이런 작품이라고 하면은 진짜 딱 영감 받는 거. 지금도 옆에 놔놓고 꼭 그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빼서 보는 그런 작품. 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거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 그건 딱 있어요. 뭐죠? 이제 작품으로 있다기보다는 그 세 분인데 저는 다카하시 루미코랑 무로우시 다이지로랑 그리고 카미주 아츠시. 뒤에 두 분은 제가 잘 몰라요. 그 작품을 설명하면 알 수도 있지. 그 카미주 아츠시는 제가 모든 작품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 토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그 작품 얘기하신 분 진짜 많네요. 네, 저는 정말 너무 좋아해요. 그거는 되게 청춘물이에요. 아 그래요? 토이는 청춘물인데 사실은 이게 줄거리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내용을 뚜렷하게 그러니까 그 어떤 서사가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그 방황하는 청춘의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 같은 것들 계속 말도 안 되는 거 타고 다니고 이런다면서 지난 시간에 나나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진짜요? 네. 막 노래 부르고 나나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가 가질 수 없는 뭐 물건들과 아이템들로 가득 차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막 8등신 9등신의 막 남녀가 이렇게 멋있게 서 있고 막 그런 건데 그 카미주 아츠시의 특유의 그 연출 분위기가 있고 또 미트가 있어요. 그리고 작화가 일단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무로시 다이지로는 이제 서유요원전이랑 이제 이분은 이제 단편집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시오리와 시미코 혹시 아세요? 약간 근데 무섭게 생긴. 네, 좀 그런 괴기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작가분이시고 요괴 같은 거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특히 저는 이제 무로시 다이지로 장편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단편이 너무 훌륭해요. 무로시 다이지로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세계관 같은 것도 되게 뚜렷하고 네네. 근데 그 안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너무 유려하거든요. 그러면서 작화는 되게 독특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화를 시작할 때 거의 막 교과서 같이 봤었고 이제 다카하시 루미코 같은 경우도 단편 시작할 때 다카하시 루미코 그 단편선들 있잖아요. 집에 있습니다. 네, 그거 3권짜리 묶여 있는 거. 저 선물 받아서 한 권만 받았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 부럽네요. 나머지 2권이나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 누가 이렇게 한 권 줘가지고 나머지는 사서 보세요. 이러면. 근데 3권 다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정말 교과서 같이 들고 팠었죠.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나머지 작품들은 제가 가서 찾아서 볼게요. 이게 작품이 너무 많이 언급돼서 네.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좀 찾아보면 그럼요. 될 것 같고 이런 작품들 영감을 얻고 어릴 때부터 만화의 꿈이었고 만화가가 꿈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하지만 만화가가 되는 과정은 또 험난하잖아요. 아, 네. 여기서 만화가가 되는 과정은 뭐 요새는 좀 다르겠지만 저희 처음에 저희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데뷔해야지 이럴 나이 때에는 그 뭐랄까 그 어디다 뽑힌다든지 어디에 꼭 원고를 내서 투고를 해서 선정돼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웹툰은 이제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 어떻게 해서 그 처음에 고래가 그래서 거기 시작하게 됐는지와 그 전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왜 웹툰이 아니고 출판이었는지 이거 한꺼번에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네네. 쾅은 그 전부터 하신 거예요? 쾅은 제가 그 대학 졸업을 하고서 바로 하게 된 그러면 쾅 거거든요. 얘기부터 조금 하죠. 네네. 쾅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아, 쾅은 제가 올해로 한 7년 됐더라고요. 와, 쾅에서 활동한 지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서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졸업을 했을 때 이제 제일 친한 학교 친구들 지금 작가분들이시죠. 그 친구들이랑 또 남자친구가 이미 쾅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거의 뭐 지인 찬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냥 지인 찬스로.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꾸며주세요. 아, 드라마틱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인들 따라서 가본 거예요. 가본다기보다는 이제 워낙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랑 또 남자친구가 거기서 재밌게 만화를 그리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동경을 하고 있었고 되게 쾅에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운 좋게 같이 하게 돼가지고. 그럼 거기서는 그럼 어떤 걸 해요? 쾅은? 쾅은 뭐랄까 이제 그 시기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넓은 의미에서의 만화 작업을 서로 함께 하면서 그 작업을 함께 공유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런 모임이죠. 이게 창작 동아리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앞에 이제 앞에 질문 드렸던 거 만화가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 고래가 그랬어 이제 작품 연재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 네네. 과정도 좀 궁금해요. 고래가 작가님 지금 내시는 작품들이랑 고래가 그랬어는 매칭이 안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아, 거기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곳이니까. 네. 맞아요. 그 이제 하민석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하민석 작가님이 이제 고래가 그랬어에서 이제 오랫동안 연재를 하고 계시는데 저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제 고래가 그랬어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연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어린이 독자를 타겟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좀 매칭이 안 된다, 막 비슷한 말씀 해주시기도 하고, 저조차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 고래가 그랬어가 이제 편집자분이 되게 작가의 어떤 자율성을 되게 존중해 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고래가 그랬어 출신이라는 그렇고 거기서 시작했던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네, 지금도 나가서 네. 보면은 작업하실 때 지금 제가 혹시나 말을 잘못하면은 그 커리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지나오면서 여러 작가들 막 찾아보고 이랬을 때 되게 그쪽 커리어에서 시작해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생각이 저기가 편집팀이 실력이 있구나라는 PD나 이런 팀이 네. 실력이 있는 팀이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쳐요. 고래가 그랬었는데 데뷔 어쨌든 그 출판판형이잖아요. 네. 출판이잖아요. 그걸 하고 나서 웹툰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네.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출판 쪽으로 계속 더 무게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일단 뭐 만화를 그린 지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네. 이제 주로 초반에는 이제 잡지에 이제 끼어서 이제 연재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활동을 정신없이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래가 그랬어에서 연재를 한 2년 좀 넘게 했나? 그렇게 하고 나니 연재가 끝날 무렵에 보니까 제 단행본은 아직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단행본을 한번 꼭 이거는 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그 무렵에 간절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거를 하게 되어 거고 일단은 올해까지의 목표는 딴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책을 낸다. 2020년까지도. 네네. 무조건 책을 낸다.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간절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그냥 웹툰이랄지. 계속 책에 대해서. 네. 웹툰을 이번에 조금 맛보시긴 하셨는데 그 양식에 대해서는 네. 그건 나중에 다른 작품 얘기할 때 얘기하도록 네. 하고. 그럼 그때부터 고래가 그랬어의 연재를 하고 그리고 일단 내 단행본 내 이름으로 나오는 단행본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오게 된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래가 그랬어가 작품 만드실 때 네. 그래도 작가님의 발톱을 많이 숨기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발톱이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뭔가 이렇게 네. 그렇진 않았나요? 제가 그 작품들 못 봐서 근데 저번에 그냥 살짝 보여주신 것만 봐서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타겟층이 다르니까 전혀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평소에 안 하던 뭐랄까 검열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 검열 그런 거는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 봤을 때 이거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아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레 겁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근데 그럼에도 원래 그 이제 고래가 그랬어 했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과를 나왔는데 그 애니메이션과 졸업 작품으로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이야기를 늘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장편을 연재할 수 있는 기회가 고래가 그랬어를 통해서 생겨가지고 그 김에 한번 해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고래가 그랬어를 거기서 이제 작품 연재하시고 올해 이렇게 작품들이 우두두 쏟아지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쪽프레스랑도 작업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그때 작업하신 게 지금도 아마 판매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거 쪽프레스 처음에 컨택해 왔을 때 쪽프레스 얘기도 좀 해주고 싶은데 이분들이 안 나와 팟캐스트에. 그래서 쪽프레스 얘기 진짜 지금 뭐랄까 언더그라운드 만화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제일 잘 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쪽프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띄워주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작가님을 통해서 처음에 어떻게 컨택이 왔는지랑 그리고 되게 독특한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제 그 메일이 어느 날 온 건데 그렇죠. 대부분 메일로 시작되죠. 네, 그래서 그 엽서 형식의 이런 카드 형식의 만화인데 이제 뭐 3장짜리고 그 3쪽짜리인데 그 3쪽짜리를 어느 순서로 보아도 뭔가 연결성이 있는 그런 만화를 이제 의뢰를 하셔가지고 하게 된 거죠. 되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짧을수록 어려운 건 맞는데 그걸 또 다 연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1, 2, 3 페이지 이런 식으로 당연히 1페이지부터 그다음에 2페이지 보는 거고 3페이지 보고 끝 이런 건데 3페이지를 먼저 보고 2페이지 보고 1페이지 봐도 이게 이야기가 되고 2페이지 먼저 봐도 이야기가 연결되고 이런 2, 3, 1 이렇게 봐도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라서 환장하겠네.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까지 막 실험적인 거를 평소에 고민하고 시도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먹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너무 어렵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꽂혀 있었던 게 그 고장난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서 제가 뭐 일러스트 작업 같은 것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나오는 짧은 만화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애 같은 경우는 좀 되게 구형 로봇이라 가지고 계속 자기가 예전에 일했던 곳들을 그냥 맴도는 낸 거예요. 고장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걔보단 조금 신형 로봇인데
걔는 이제 약간 알바봇 같은 거예요. 서빙 같은 거를 하고 근데 걔도 조금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주문 받은 거를 까먹고 5분 전에 있었던 일 까먹고 이래서 이제 조만간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애인데 걔가 이제 그 구형 로봇 돌아다니는 애를 만나가지고 남자애는 돌아서서 또 까먹고 근데 또 다시 만나고 좀 이렇게 반복이 되는 네네.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의도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아 작품이 네. 좀 그런 비슷한 의도를 읽은 것 같은데 그 막 네. 고장난 그런 거. 그래서 쪽프레스에서도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셨고 네. 그리고 쾅에서 나오는 매거진에서는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 네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저는 작년에 제가 연락드렸나요? 올해 연락드렸죠. 네, 올해 연락 주셨죠. 올해 처음 네, 뵙는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최성민 작가를 만났는데 하필이면 최성민 작가가 올해 제일 활발하게 책을 내시던 때라서 아, 네. 오늘은 앞에 이제 그 전까지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잠깐 쉬고 와서 이제 올해 나온 책들 얘기를 하면서 이 책들이 요새 핫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잠깐만 쉬고 올게요. 네.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 코믹스 등 총 50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임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쉬는 동안 들으셨던 광고는 저희 인수인지 코믹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얼마 전에 북새통이 얘기 들으셨어요? 네. 북새통도 안타깝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닫는다고 해서 온라인은 유지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사이드비는 그래도 북새통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책장을 3개 더 늘렸습니다. 사무실에.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더 책들을 입고할 생각이고요. 최성민 작가님 작품도 입고해야 돼요.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릴 작품들이 완벽한 순간을 위한 여행이랑 퓨러파잉 F 이 작품들도 입고를 하고 싶은데 저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여기 만화 세계라는 곳이랑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바빠서 거기다 메일을 못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최성민 작가님 다른 작품들도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요 좀 기다려 주셨다가 구매해 주시면 되고 제가 최성민 작가님한테 어떻게든 부탁해서 사인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이벤트 혹시 아세요? 뭐예요? 저희 입고 처음 될 때 작가님들한테 저희 한 10권씩 입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5권만 사인 좀 해주세요. 이래요. 네. 그런 다음에 작가님이 사인해주면 그거를 랜덤으로 구매자 중에 아무나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넣어서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와. 해주십시오. 그럼요. 좋았어. 섭외 완료. 자, 이제 조만간 최정민 작가님이 앞으로 소개할 작품들도 거기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sideb.kr로 오시면은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뭐 다 결제 다 됩니다. 다 되게 해놨으니까 오셔서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새통 혹시 자주 가셨었어요? 뭐 아주 자주 가지 못했었는데 저는 한양문고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완전 찐이었던 분들은 한양문고를 많이 가더라고. 근데 저는 한양문고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진짜요? 원래 고향이 부산 사람이라 서울에 딱 올라왔을 때 처음 간 데가 북새통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소개 받은 데가 그래서 바로 옆에잖아 한양퉁구가. 근데 한양퉁구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저한테는 북새통이 되게 남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한양문고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한양문고 거기가 문 닫을 때 다들 막 지금보다 더 확 완전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부터. 아 진짜요? 봉준호 감독 설국열차 거기서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근데 저한테도 북새통은 의미가 커서 그래도 아쉽지 않아요? 엄청 아쉽죠. 어저께 울적하더라고요. 저 어저께 알았는데. 저도 어제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독립만화에서 많이 받아줬거든요. ISBN 없는 것들도 좀 받아주고 그랬었는데
코로나가 직격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 제일 같아요. 큰 것 같고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게 시간 문제이긴 했어요. 근데 음, 뭐 여러 가지 뭐 전월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로 제 꿈이 북새통이나 한양몽고에 제 음. 책을 입고하는 게 꿈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사이드비에 입고해 주십시오. 네. 이제 대세는 사이드비입니다. 아 뭔가 그 음. 한양문구나 북새통 딱 갔을 때 음. 들어가면은 거기서 만화책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만화책만 있으니까. 네,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맡을 수 있는 곳이 음. 이제 홍대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변했어요. 네. 홍대 처음 언제 와보셨어요? 홍대는 원래 서울 사셨어요? 네 원래 서울 살아가지고 그럼 저는 여기 뭐 왔다 갔다 맨날 했겠네. 네 20살 때부터 제일 자주 다녔던 곳인 거. 아 그래요? 네. 저는 19살 때 와봤는데 아 진짜요? 그게 가출한 친구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부산 사람인데 여담을 좀 넣자면은 부산에서 친구가 가출을 했어. 음악 하겠다고. 저랑 같이 음악 하고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근데 이게 미쳐가지고 그냥 간 거야. 난 졸업하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냥 한 10개월만 버텨라 그러고 있는데 그 치기어린 마음에 애들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일 때 그래서 간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특파원으로 나를 아 진짜 서울로 보낸 거예요. 차비를 쥐어줘서 데리고 와라. 아. 그래서 갔더니 야, 거기 서울이었던 것 같은. 그때 찾으러 갔다가 서울에서 못 만나고 그때 하여튼 그때 처음 와봤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처음 와서 먹은 게 홍대 앞에 있는 KFC였어. 아 그 진짜 아직도 안 없어진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한테는 그래서 홍대 앞 KFC가 되게 인상 깊은 곳이었는데 아. 그때 왔을 때 홍대랑 또 대학교 입학해서 그 시카프 때 올라왔을 때 홍대와 그리고 대학교 졸업은 못했지만 어쨌든 졸전 끝나고 나서 올라왔을 때 홍대 그리고 지금의 홍대는 다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작가님은? 아 홍대요? 음. 아, 홍대는 그래도 제가 이제 외출하고 이러면은 주로 홍대에서 20살 때부터 사람 만나고 그랬는데 음. 너무 신기하게 올 때마다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있다가도 사라지고 하니까 맨날 그럼 우리 어디 가지? 어디서 차 마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가 참 여기 좀 변화무쌍하고 그렇죠. 홍대라는 곳이. 이제 건물들도 더 이상 부시지 않을 만큼 다들 커졌고 그렇죠. 그래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북새통 없어지고 어제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홍대 와도 갈 데가 없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화 쪽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전혀. 아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좀. 그래서 홍대 앞으로 자주 안 올 것 같아요. 녹음할 때 말고는. 아 정말요? 네, 제가 원래 강의하는 곳이 합정동인데 모르겠어요. 합정 홍대가 근데 그 상실감이 좀 크긴 하네요, 진짜. 그래도 북새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한번 홍대 오면 무조건 들리는 거거든요. 거기. 아, 그런데 아쉽긴 합니다. 이제는 다른 동네를 뛰어봐야 되는데 어디가 될지 모르겠고. 자, 일단 최성윤 작가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담으로 이제 북새통 얘기를 좀 기록 삼아 해두고 싶어서 모신 김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2020년 초반에 작가님을 만났었는데 그때 작가님이 먼 발치를 바라보며 먼 하늘을 바라보며 올해의 계획은 무조건 책을 많이 내는 거예요. 작업을 저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부천 전시도 할 수 있어요. 이러셨거든요. 아, 정말 많이 내셨어요. 개인 작업만 벌써 3권이고 쾅에서 네. 쾅 매거진 10호에서도 작업을 하나 하셨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제일 처음 나왔던 작품이 그 같이 텀블벅 진행이 되긴 했지만 순서상 먼저 세상에 나왔고 그리고 다시 수정돼서 먼저 나온 게 완벽한 순간을 위한 여행이라는 네. 책이에요. 독특해. 하여튼 독특해. 아, 그런가요? 네. 어떤 작품입니까 이 작품은? 뭐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완벽한 순간을 위한 여행은 네네. 이제 남지라는 여성이 주인공인 네. 옴니버스 형태의 단편 3개가 묶여 있는 단행본이고요. 네. 그냥 남지라는 여성이 30살 언저리에서 겪는 작은 마음의 동요를 담은 아주 담담한 만화입니다. 이게 원래는 쾅 매거진에는 다 실렸던 건가요? 네네. 다 실렸던 거. 다는 아니고 이제
처음에 실려 있는 완벽한 순간을 위한 여행이랑 모노레일 드림이 각각 쾅 5호랑 9호에 실려 있는 작업인데 제가 이제 콘티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작업을 한 작업이에요.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 바뀐 것들 중에서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음. 스크린 톤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그 쾅 코믹스 9호부터 저는 봤거든요. 쾅 작업을. 네네네. 그래서 그 모노레일 드림 맞나요? 네, 모노레일 드림 맞아요. 모노레일 드림 그 작품을 쾅 코믹스 9호에서 보고 나서 이걸 봤는데 그림이 뭔가 변한 거야. 그러니까 네. 뭔가 내용은 같은 건데 그림이 변했더라고. 그래서 옆에 딱 놓고 봤더니 스크린 톤을 네.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나? 그러면 그 다음 작품에서는 또 안 쓸 수도 있잖아. 안 네. 쓰면은 이게 뭐랄까 그냥 이 작품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바꾼 걸 거고 앞으로도 스크린 톤을 계속 쓰고 있는 거라면 이 작가한테는 이 스크린 톤 느낌의 어쨌든 과거처럼 이제 수작업은 아니니까 근데 네. 컴퓨터 작업인데 그 스크린 톤이 자기 그림체 최성민이라는 작가의 그림체 자체에 완전히 탑재됐구나 옵션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쭉 봤는데 다 쓰시더라고요 이제 네, 네. 요 변화에 대해서 좀 네. 그림에 대한 고민에서 뭔가 나름의 해법을 찾은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만화를 그렸을 때는 그냥 펜선에 먹칠로만 작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 톤 음영이랄지 그러니까 중간 톤을 그냥 펜선을 겹쳐서 쌓는 것만으로는 제가 벅차더라고요. 그 중간 톤을 소화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그림에 어울리는 중간 톤을 찾으려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먹을 물에 희석을 해서 그걸 일정한 톤으로 이제 칠하는 걸로 중간 톤을 해소를 했거든요. 이제 그게 보셨던 이제 쾅 5호 9호에 실려 있는 아트웍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먹물을 희석해가지고 일정하게 칠한 건데 이제 그 기법으로 고레아 그래서 연재도 쭉 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의 톤으로 중간 톤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좀 단조롭기도 하고 표현이 좀 덜 풍성한 것도 있고 작업하는 과정도 좀 내가 지루한 게 있어서 왜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손으로 직접 하는 거면 네. 더 작업이 지루할까요? 그러니까 지루하다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크린 톤은 패턴도 여러 가지고 그리고 그 망점의 밀도에 따라서 농도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때 했던 거는 그 먹물을 농담만 가지고 농담의 변화도 거의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농담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묘하게 좀 촌스러워져가지고 그냥 한 톤으로 쭉 깔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근데 수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텍스처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페인트로 붓는 거랑은 좀 느낌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좀 이거 좀 더 풍성한 표현 같은 것들을 하고 또 패턴 같은 것도 좀 활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지고 이게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스크린 톤은 항상 써보고 싶은 그 소재이긴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워낙에 제가 그 전통적인 작화 방식, 출판 만화 작화 방식을 되게 동경했었고 내 작업에 구현해보고 싶은 욕심도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린 톤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래가 그랬어 연재 끝나고서 책을 내야겠다 생각했을 때 이제 만화에 쓰게 되었죠.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그림체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 그림도 중간 톤이 없어요. 네. 검은색, 흰색 아니면 첫 작품 했던 세 번째 삶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컬러로 했었거든요. 네. 뭐 이런 그림 톤이었어요. 첫 작품은. 네네. 그래서 첫 작품 때는 나름 저는 이제 레이어감을 두고 중간 톤이나 이런 것들 컬러라는 네. 게 그게 있으니까 컬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출판 넘어오니까 컬러가 너무 비싼 거예요. 출간하기가.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흑백 세계가 인간이 만든 세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도 못 만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세계관이 흑백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관을 되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걸로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출판도.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그 공허한 중간 톤이 너무 안 채워지고 그 그쵸, 중간 톤을 여러 겹으로 여러 색깔로 여러 톤으로 이제 중간에 뭐
검은색 그 레이어를 오퍼시티를 75, 50, 25 이런 식으로 맞춰서 작업을 해도 네. 안 이쁜 거야. 그 밸런스가. 그 그쵸. 뭔가 공허해. 음.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고 지금 저도 다음 작품 준비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이번에 최성민 작가의 그 모노레일 제가 발음이 그래도 모노레일 드림. 제목이 어려워요. 그래 그 얘기도 좀 합시다. 제목이 다 어려워. 참. 그걸 보면서 차이점을 보다 보니까 나도 톤을 한번 써볼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그 저랑 비슷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서 네네. 이 중간 톤 찾기가 그러니까는 작가님 그림도 그렇고 작가님이 저보다 훨씬 잘 그리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름 같은 거 잘 안 그리는 그림체니까 네. 그럼 그 중간에 티셔츠만 입으면 티셔츠 안에 주름이 없으면 그 공허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를 채워야 되니까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자 그래서 그런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 음. 완벽한 순간을 위한 여행 이건 내용 저는 보면서 본인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본인에 대한 서사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전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죠. 좀 더 네. 사기와 뻥과 거짓말과 네. 이렇게 희석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작가들 제일 처음에 다 자기 나레이션, 자기 서사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겪었던 일들을 나열한 거는 아니고 약간의 픽션이 섞여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만화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담겨 있는 만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네. 2호선은 순환중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전적인 이야기인 것이 맞는 게 제가 딱 29살에서 30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날에 쓴 일기를 토대로 해서 만든 만화거든요. 그래서 아마 3편 중에서도 마지막 편이 제일 제 이야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봤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예상치 못한 위트들이 발생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는데 네. 오줌 이러면서 화장실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위트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상상력 뭐랄까 모노레일 드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이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는 상상이긴 한데 그거를 만화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한 거라든지 최재훈 작가랑 사석에서 얘기를 할 때 네. 이 얘기 해도 되나? 사실 최재훈 작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쾅에서 이제 만화 컷 연출 나누어서 이렇게 컷을 나누어서 이렇게 배치하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최성민 작가가 정말요?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보면서 느꼈어요. 잘한다.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완벽한 순간을 여행은 작가님의 상상력이 극대화돼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뭔가 작가들이 제일 먼저 그 첫 작업할 때 자기 이야기 한번 이제 살풀이 안에 풀어내는 한번 해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 작가님의 어떤 상상력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와 하는 그 느낌이 많이 들었던 작품이 저는 퓨러파잉 F 발음 맞죠? 퓨러파잉 F. 네네. 작품인데 제목을 다 왜 이렇게 어렵게 지으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좀 그 제목에 대한 센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센스 부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품 제목이 뭐 이상해 안 어울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어려워 작품 제목이. 맞아요. 근데 그게 센스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일단 입에 잘 붙어야 되고 제목이라 하면 그리고 기억에 잘 남아야 그 작품이 잘 기억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다음에 좀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제목을 정해보려고요. 이런 제목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작가님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퓨러파잉 F는 어떤 작품이었어요? 퓨러파잉 F는 이제 컨셉은 이제 네. 극심한 환경 오염인 세계인 거고 그 환경 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특수 체질의 주인공 주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SF인 척하지만 사실은 그 동생 주리와 언니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처음엔 SF인 것처럼 네.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런 상상력을
하는 작가들은 있는데 이걸 해내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놀랬거든요. 저는 정말요? 개인적으로 이 퓨리파잉 F를 제일 재밌게 봤어요. 작가님 네. 작품 중에서. 그래서 와 이걸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닌데 칭찬인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욕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 볼 일 없는 일상으로도 SF를 엮어서 아, 뭔가 이게 재밌게 엮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뭐 이렇게 목 3개 달린 사람 이렇게 세 장면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 이런 거 보면서 야, 되게 특이하다. 그리고 원래 이거 만화계 거의 불문율인데 남자든 여자든 그려놓고 뭐 미남 미인 써놓으면은 갑자기 미남 미인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효과라든지 제 눈에 이거 없으면 별로 미남은 아니야 내가 봤을 제가 때는. 보기에도 그래요. 근데 근데 미남 써놓으니까 이 세계관에서 얘는 미남인 거잖아. 그래 그런 거라든지 이게 뭔가 대놓고 이게 재미있어지는 지점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뭔가 네. 최성 작가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녹아 있는 느낌? 그 뭔가 장식적인 느낌도 그렇고 컷 나누는 것도 그렇고 이야기 스토리텔링에서도 그렇고 뒤에 있는 올드 타일 로봇 이건 뭐예요? 펜시? 그게 음, 쪽프레스에서 했던 그 만화에 등장하는 애들인데, 음, 그러니까 제가 뭐 퓨어파잉 F나 이런 거 하기 한참 전에 음. 좀 그 고장난 AI에 대한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연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퓨어파잉 F나 그 구형 로봇 펜지나 다 사실은 같은 세계관 속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 이제 퓨어파잉이 한켠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고 또 어디 뒷골목에서는 저런 고장난 AI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드 프로그라고 RF라고 이제 퓨어파잉 F에도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인공지능 기업인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로봇들이 이제 그런 일러스트에 나오는 걔네들인 거고 또 여기 배우에도 그 기업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세계관으로 짧게 만화를 계속 해보고 싶고 이제 일러스트도 연작으로 계속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나만의 어떤 SF 세계관 같은 것들 좀 확장하고 구축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 세계관 계속 밀고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근데 여- 공부하는 마음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그 뒤에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쪽프레스에서 이 그림을 본 것 같아서 네네. 이 친구 이 캐릭터를 본 것 같아서 이게 고장난 로봇이구나 네. 그 친구였구나 그래서 이 작업하셨던 걸 다 실었구나 같은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퓨어파잉 F가 지금까지 나온 작가님 작품 중에 제일 좋았어요. 정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텐데 그분들한테 꼭 추천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꼭 보셔라. 근데 조만간에 사이드에 입고 될 거니까 입고 되면 사서 보셔라. 딴 데서 사지 말고.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개인 작업 하시면서도 쾅코믹스 10권도 하셨어요. 네. 이 쾅코믹스 10권이랑 2090 카운슬링은 좀 또 비슷한 궤적인 것 같아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쾅코믹스 올해가 이제 10호가 나왔는데 거기에 첫 작품으로 네. 첫 순서로 나왔고 표지도 작가님 그림이에요. 네. 여기 나왔던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그거는 19 제곱미터. 제곱밀리 제가 산수에 약해서 제곱을 제곱미터. 못 읽어서 네, 저도 이것도 어렵다. 이게 참. 제일 쉽긴 해요. 19 제곱미터. 제곱미터. 이건 어떤 작품이었나요? 이제 이거는 좀 황당하고 미스테리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좁은 원룸에 주인공 보현이가 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현기증이 나서 그 비틀거리면서 벽을 딱 짚었는데 타일 하나가 쑥 들어가면서 화장실에 웬 이렇게 통로가 쫙 열리면서 네. 그 통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로를 두고 이 친구들과 같이 네, 일어나는 이야기. 네. 이것도 하여튼 되게 독특해요. 작가님의 세계관에서 SF 세계관이긴 한데 요새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건물들은 다 요새 흔히 볼 수 있는 건물들. 네. 욕실 타일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섞는 뭔가 되게 특이한. 그래서 마지막에 이 친구들은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땡땡땡 된 거면 이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약간 원시
거기서 거기 시작되고 아유 뭐 스포합시다 어쩌겠어. 뭐 사람은 살 곳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연들은 살 곳을 돌려받은 그런 느낌으로 리셋되는 거죠. 이 토끼가 그러면 그걸 킬러였네. 마지막 그걸 위해서 잠입해온.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느낌으로 마지막 이것도 좋아. 씨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마지막 대사입니다. 아 그래요? 뭔가 욕을 쓰고 싶었는데 작가님 작품 가끔 욕이나 이런 것들 좀 나오더라고요. 네. 뭔가 그 뭐랄까 알 수 없는 타이밍에 오는 어떤 그 위트 있게 뭔가 쳐내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볼 때마다 그런 게 재미가 있어요. 아 정말요? 쾅코믹 아트 매거진이네요. 이거 10호인데 이거는 지금 사이드비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올해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올해요? 올해 근데 좀 정신없이 지냈죠. 진짜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게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이 집에 있어야 되니까는 거의 집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메일은 되게 빨리빨리 읽으시더라고요. 메일 오면은 그 1초 만에 읽어요. 아 그게 읽는 게 뜨나요? 네. 확인이? 수신 확인이 뜨잖아요. 아 진짜요? 이분 되게 그러니까 매일 알람이 되게 째깍째깍 울리는데 중요한 거는 최성민 작가는 딱 그런 분이 2명 있는데 24시간 안 자는 것 같아. 메일을 보내면 무조건 1분 안에 다 읽어. 작가님은 또 다음에 모실 괴임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이 두 사람은 메일이 뭐 그냥 진짜요? 1분 안에 다 읽더라고 무조건. 그래서 신기하다. 안 자나? 혹시 내가 메일 보내면 알람 소리 때문에 깨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저도 메일을 막무가내로 막 새벽에 보내고 낮에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최승 작가랑 이렇게 메일을 많이 주고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부천 2023에 부천 국제 만화 축제 온라인 전시가 있었죠. 거기서 올해는 이제 독립 만화라고 규정되어지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독립에서 독립하기라는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최성민 작가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메일 길게 보내서 죄송합니다 매번. 아니에요. 전달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원래 메일을 좀 길게 쓰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최성민 작가님이 그래서 메일 보낼 때마다 1분마다 확인한다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최성민 작가님이 2090 카운슬링이라는 작품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을 처음에는 우리가 오프라인 전시, 오프라인 매대에 놓고 오프라인 전시, 오프라인 페어를 할 생각이라서 처음에 출판 판형으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뒤에 가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전시로 바뀌면서 이거를 웹툰으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최성민 작가의 웹툰 작업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2090 카운슬링이 어떤 작품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것도 약간의 SF인 척 하고 있는 만화인데 이제 성형 시술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시대라서 이제 성격을 이렇게 개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격 시술.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성격 성형 시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제 그거를 받게 된 주인공이 이제 시술을 받으면서 이제 자신이 4명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뭐 우울한 나, 완벽주의인 나, 그리고 낙관적인 나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그 4명의 나와 여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명의 인격이랄까 성격이죠. 성격으로 분리가 돼서 그거를 시술을 통해서 개조가 가능하니까 뭐 넷 중에 하나를 없앤다든지 넷 중에 하나를 개조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그거를 개조를 한 해 만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러는 과정을 그린 그런 만화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정말 저보다 설명을 잘하셔서 제가 제 만화 설명하는 걸 정말 못해가지고. 근데 작가님 정도면 잘하시는 거예요. 아휴. 어쨌든 근데 이 작품 저도 재밌게 봤는데 웹툰 해보니까 어때요?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웹툰을 이렇게 자주 보거나 이렇게 즐겨보질 못해서 그 스크롤 방식 연출에 그 문법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체화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출판이랑 완전 다른 문법이죠. 네, 그래서 너무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작품도 되게 많이 봐야겠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이 없어갖고. 그 힘든 것도 그렇고 근데 작가님 연출이라나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 되게 재밌어 하시잖아요. 네. 웹툰에 대해서도 되게 그 웹툰 연출에 대해서도 요번에 하시면 좀 흥미가 느껴지시던가요? 엄청 느껴지던데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좀 약간 오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안 되면은 그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단은 요번에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많고 근데 좀 잘 안 되니까 잘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그리고 페이지 방식이 아니라 이 스크롤 방식의 연출을 활용을 해서 이 포맷에 내 이야기를 담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스토리 형식으로, 그러니까 스크롤 형식으로 내 만화를 보면은 내가 어떤 연출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해져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궁금증 때문에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본인이 왜 그 옮겨놓은 웹툰 판형으로 옮겨서 지금 다음에서도 지금도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네. 다음에서 그 완결 코너로 가시면 그 독립 만화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최성민 작가님의 200 카운슬링의 웹툰 이제 연출로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본인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출판이랑 웹툰 중에? 저는 역시 출판이죠.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완성도가 있고 그리고 네. 제가 좀 웹툰이 아쉬운 게 그때 좀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예. 원래는 이제 의도를 하신 게 그 페이지 만화로 완성을 하고 그거를 웹툰으로 재편집해서 올리는 거를 요청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좀 스텝이 꼬여가지고 그냥 스크롤 방식으로 콘티를 다 짜고 그냥 웹툰 방식으로 웹툰을 먼저 완성한 다음에 나중에 페이지 만화로 다시 콘티를 짜가지고 그러면 웹툰이 더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한 번 이제 웹툰을 완성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고민하고 연출을 더 정교하게 해서 선보인 게 이제 출판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 이게 훨씬 더 엔딩도 그렇고 이게 좀 웹툰이랑 달라요. 대사도 조금 다르고 좀 컷도 좀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더 제가 의도했던 거에 가까워서 페이지 만화가 그래서 여기가 더 전 마음에 들죠. 이번에 근데 뭐랄까 전시를 하고 나서 이제 네. 저도 이제 브로커가 일이기 때문에 작가들을 전시가 끝나고 나면 다 개별적으로 만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다음엔 돈 더 많이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최성민 작가 작품 얘기를 많이 해요. 요새. 진짜. 아무래도 올해 책을 많이 냈으니까 네네. 더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학생들 중에서도 그 작가 작품 진짜 좋다, 재밌다, 그리고 특이하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본인 만화의 매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질문하면 질문 못 하실 것 같아서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좀 질문 그거를 가장해서 좀 작가님의 작품을 즐겨 보시는 분들한테 좀 더 힌트가 될 수 있는 작가의 의도랄까 이런 것들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평소에 작업하시는 거가 작가들이 그냥 작업하는 건 없잖아요. 네. 작업하다 보면 뭐 안에 뭐 재미있는 위트나 이런 거는 그냥 넣었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작품 하실 때 본인이 가장 던지고 싶은 메시지나 본인이 가장 고민하고 주안점을 두고 만드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독자들이 더 재밌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거 좀 있을까요? 근데 그게 매번 작업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어떤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화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일단은 어떤 상황과 어떤 캐릭터가 떠오르면은 그 내가 설정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캐릭터를 던져놓고서 이제 출발점을 만들어주고 얘네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저는 이제 관찰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메시지는 캐릭터와 상황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메시지입니다. 약간 이런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콘티를 좀 완벽하게 짜시는 타입이에요? 네. 아니, 그래요? 네.
그 지켜본다는 게 그 콘티를 짜는 과정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본인한테.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한다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좀 더 얘가 어떤 인물일까, 얘는 어떻게 여기서 액션을 취할까, 어떤 상황을 선택을 할까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것. 그렇구나. 네. 다들 되게 재밌어 하시길래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작가님한테. 근데 뭔가 나중에는 제가 좀 더 작업에 대한 또 세계를 바라보는 철학 같은 것들이 좀 더 정립이 되고 견고해지면은 당연히 어떤 메시지 같은 거를 전달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것들이 메시지가 굉장히 크게 와닿았을 때 되게 감동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좋은 작품들을 보면서 그렇죠. 좀 그런 역량이 되는 작가가 될 수 있다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돈만 좀 많이 쥐어드리면 뭔가 긴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돈만 쥐어드리면 그러면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최성 작가 정도의 역량이면은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오늘 질문 준비했던 거는 거의 다 끝났어요. 질문지대로 안 해서 좀 죄송하고 아유 저 너무 편했어요. 앞으로 어떤 작업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작업 2021년에는 준비되고 있으신지 뭐 독립만하는 게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인생들이긴 하지만 내년에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신지 올해는 좀 쉬실 거 아니에요. 네 올해는 좀 쉬세요 이제 쉬어도 돼. 네, 좀 일단 좀 가을 내내 너무 잘 쉬고 있고 좀 그래도 좀 이야기가 좀 탄탄한 만화를 보는 거를 저는 좀 좋아하고 저 또한 그런 작가로 발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좀 글쓰기 위주로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일단은 그래서 그러니까 짧은 신업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아이디어를 축적을 해놓고 이제 거기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화로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글쓰기 위주로 좀 몇 개월 열심히 하고 그건 이제 그거대로 하는 건데 이제 쾅에서 또 단편 만화 하나 해야 돼가지고 쾅에서 뭐 해요? 네, 쾅에서 네 이제 단편 만화를 4개월 뒤에가 이제 마감일이거든요. 내년 2월쯤이네. 네, 그러니까 공통의 소재를 가지고 각자 단편 만화를 하는 거라 가지고 이제 그거는 하기로 했으니까 3월쯤에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좋네. 네네. 그래도 뭔가 계속 만화를 할 구실을 스스로 만들고 또 그런 구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긴 거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긴 거? 긴 거요? 장편. 지금 이것들도 중편 정도의 분량들이었잖아요. 네네. 한 권 되는 거. 우리 한 권 240페이지 정도가 이제 기본 장편 정도로 보니까 200페이지짜리 하나 하시죠. 아, 네, 네. 네, 저도 역시 만화의 꽃은 장편이니까. 근데 만약에 장편 하게 되면 작가님 지금 이 작품들은 다 한 명에 대한 서사로 하다 보니 분량이 이렇잖아요. 네네. 근데 장편 하게 되면 여러 명의 서사를 다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다 꼬아서 사건을 네.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정말 재밌는 거죠. 지겨워. 정말 머리 아픈데 네. 그래도 보는 입장에선 그런 게 정말 재밌잖아요. 그 재미죠. 네. 서사는. 힘드시겠네. 큰 거 그렇게 하시려면. 근데 뭔가 그 전에 좀 단편으로 단편을 좀 몇 개 좀 더 하고 이제 그러면은 좀 갈피가 잡히지 않을까. 어떤 긴 이야기를 할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작품 많이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단편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젠간 장편 하시겠죠. 네, 해보고 싶어요. 장편 나오면 제가 그 작품에 대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성 작가님 모시고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이제 질문이 2개 남았는데 뭐 하나만 남은 거죠. 하나는 그냥 오늘 소감 물는 거라서 제가 작가님들 모시면 이 질문했을 때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딱 질문했을 때 표정이 바뀐 분들도 있어요.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러면서 표정 바뀌거나 진짜요? 아니면 뭐 저렇게 무례한 질문을 하나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물어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한테 최성민 작가는 왜 필요할까요? 근데 저도 사실 내가 필요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질문이긴 한데 근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그래도 뭔가 약간 호기롭게 답을 해보자면 근데 저는 되게 그 상상력이
되게 삶을 되게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 나랑 타인과 또 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 같은 걸 확장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타인이 만든 이야기를 만났을 때 그런 상상력이 조금 확장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남들이. 그래서 제가 만드는 만화가 제 만화를 보시는 동안에 그 독자분들의 어떤 상상력을 좀 간지럽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제가 토를 달지 않기 때문에 네. 항상 오늘 어땠는지랑 뭐 최성 작가님의 팬들이 많은데 올해 팬이 많이 늘었어요. 작품을 많이 내셔서 이분들한테 뭐 한 말씀 해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잘 어떤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이런 걸 체감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책을 되게 사주시고 봐주시고 또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좋게 봐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가끔 이렇게 많진 않아도 그 작업물에 그 SNS 통해서 그 따뜻한 메시지 같은 거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메시지들이 되게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되게 성실하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못 하신다더만 잘하시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들어서 제가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는 작가님입니다. 최성민 작가님을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장편을 또 내기시게 되면 그땐 책 홍보하러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최성 작가와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